그러니까 한국이 왜 더 빠졌냐? 우리는 수입을 거기서 다 해요.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아까 유가 임팩트는 계속되면 쉽지 않습니다. 화요일날 폭락, 수요일날 폭락, 목요일날 폭등.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든 느낌. 어쨌든 근데 코스피는 약간 뭐 한 1에서 2% 사이 1.5%, 코스닥은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가 5,500 근처입니다. 밑일 수도 있고요. 코스닥은 100, 1,100 근처인데 일단 역대 최대 폭락 이후에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급변동한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오늘 녹화하는 거는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 수요일이 급락했고 합해서 20% 가까이 빠졌고요. 수요일은 마이너스 12.1%라는 것이 역대 최고였죠. 아마 코로나하고 9.11 사태 때도 이 정도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빠진 거였지만.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급반등을 했죠. 특히 코스닥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5%. 진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배멀미도 이런 배멀미가 아닌 정도의 그런 상태고 전례가 없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여파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죠. 전쟁인데 전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등락이 커야 되느냐. 다른 나라 이 정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까운 나라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우리보다는 훨씬 덜 빠졌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쟁이 트리거가 됐다. 트리거 맞죠?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빠진 건 그동안 절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들은 그런 인식을 크게 갖고 있었다. 세 번째. 그렇게 한번 7% 빠지고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는 아는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약간 안이하게,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연휴 다음에 화요일날 열었을 때 처음에 오전장에는 한 2% 이내로 빠졌을 겁니다. 그게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전을 가정을 하고 그 정도로 반응을 한 거고 미국장이 우리 연휴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뭐 한 2% 내에서 선방 하나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했는데 이게 장기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은 7% 빠진 거는 장기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화요일 많이 빠진 거고 좀 많이 아픕니다만은 뭐 그래 장기전이 된다면 진짜 그 정도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 가졌을 거예요. 수요일날 12% 빠진 거는 어떤 거냐? 그거 기본적인 거가 근본은 개선되지가 않았고요. 장기전이 진짜 될 수 있네? 거기다가 ETF의 역설적인 반작용. ETF는 여러 종목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좋은 게 있고 어느 거는 좀 펀더멘털이 뒤진 것도 있는데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고 자금이 좋아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가리지 않고 다 사는 게 ETF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뭐 20% 빠지더라도 어떤 종목은 플러스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ETF를 사면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덜 먹더라도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다. 어느 한 종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해서 ETF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ETF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근데 장이 불안해갖고 장기화될 것 같으면 이 종목 A부터 Z까지 있는데 A는 분명히 좋은 종목도 있고 Z는 좀 부족한 종목이 있는데 관계없이 다 팔게 됐죠. ETF 자체를 번지니까. ETF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이렇게 위기감이 공포가 엄습할 때는 반대로 올라갈 때 플러스 5%가 아니고 플러스 7% 올라가듯이 내려갈 때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0%로 급전락할 수 있는 그런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투자가들이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 효과가 목요일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엄청나게 도미노급으로 밀려 들어간 ETF 거죠. 영향이 크다. 네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안 비싸다 싸다 그 논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1월부터 2월달 때 너무 많이 달렸다. 그리고 이거는 수급의 요인이 많다라고 본 외국인들은 야 이게 기회다. 뭐죠? 전쟁 났다? 불안하다? 그럼 다 팔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20%까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목요일 가기 전에 그럼 네네. 수요일에서 그 ETF랑 또 프로그램 매매 등의 기계적 거래가 또 증시 변동성을 비상시적 키운 것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떨어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ETF가 핵심이에요. ETF 물량이, ETF가 전체 시장에서의 어느 한 부분 쪽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ETF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시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미국도 ETF가 있죠. 근데 미국은 ETF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거든요. 펀드가 지배해요. 개인 투자가가 아니고 기관이 펀드 중심으로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관이 약하고 개인 중심으로 올라와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ETF로 하니까 ETF 변동성이 큰 걸 하니까 우리는 더 변동성이 미국의 기관과 펀드 중심이 아니고 한국은 개인과 ETF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물론 나중에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올라갈 때 또 아주 엄청나게 올라갈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며칠 사이는 그 반작용이 나타났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식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때도 그거를 신경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준이 자,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요일이었고 이제 바로 어제 목요일 장은요. 네. 급등한 거거든요. 이제 뭐 수요일날 이렇게 빠지고 나서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장 끔끔으로 외국인도 샀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다시 또 어저께 팔았습니다. 수요일날 따지고 나서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때문에 수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PER이 거의 8배에 근접했어요. PER이 8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돈을 못 벌 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까지 하냐면 7배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하게 이익이 붕괴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익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PER을 보통 8배 이하 가면은 굉장히 싼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우리의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놓고 나서 보니까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우리가 이익이 얼마 보는데. 올해 이익이 삼성하이닉스가 물론 40조, 30조 버는 게 연말 가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은 그래도 이익이 엄청 늘어나는 판이니까 밸류에이션이 그걸 하더라도 8배 정도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들었겠죠. 낙폭과대. 그래서 외국인들도 전부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야 팔았다가 미리 팔았다가 지난주에 이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블랙락이 한국의 ETF를 미리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삼성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뭐 28% 비중이 되는 바람에 25%를 맞추기 위해서 3%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전쟁 일어나기 전날 2월 27일 마지막 날 오전에 그 시장을 조금 약간 분위기를 흘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외국인들은 한 5, 6명 또는 7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자율적인 리밸런싱을 해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펀더멘틀에 관계없이 줄여야 되는 그런 펀드의 행태를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룰이에요. 외국 기관들은 그게 클수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국내 기관들도 조그만 데는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외국인 중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있는데 클수록 내가 비중을 15% 실었는데 어떤 주식이 30%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20%, 25% 넘으면 안 돼. 그럼 나머지 건 뭐예요? 무조건 일단 팔고 봐야 돼요. 나중에 다시 살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가가 뺐다 그랬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깨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한 6, 7명 중에 1명은 또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급반등을 한 거는 너무 과한 거에 따른 반등이었다는 게 첫 번째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수요일에서 목요일 아침, 오늘은 금요일인데 아침 나오는 사이에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뷰는 더 강해졌어요. 왜냐면 반도체 가격이 1분기에 많이 올라서 2분기부터는 가격 상승률이 한 10%, 15%로 내려가고 3분기부터는 혹시 단자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다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현물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물에서 사고 파는 물량은 적더라도 현물 가격하고 고정고리 가격의 격차가 40%, 50% 벌어진 상태다 보니 우리가 주가가 아까 폭락을 해서 20% 빠졌는 그 시점 수요일날 밤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나온 얘기가 반도체 가격은 말이에요. 우리 2분기에도 30%, 40%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이크론 뭐 이런 주식에 대해서도 좋은 콜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는 그 브로드콤이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장 끝나면서 브로드콤 실적 좋게 발표했거든요. AI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괜찮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졌을 때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지 않느냐. 과하 매수에 따른 덜어내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해서 목요일날 급반등하게 된 거죠. 코스피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PER 8배 너무 싸. 이익이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싸고 그러면 항상 저가 매수하려는 세력이 외국인들도 한 7, 8명 1명이 있다. 그 사람들이 막판에 샀다. 근데 공교롭게도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이 여전히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목요일날 코스피는 좀 많이 오른 거 10% 오른 거고요. 코스닥은 왜 더 올랐는가? 코스닥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성이 있는데 코스닥 액티브 ETF를 들어온다고 합니다. ETF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을 위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인가 3월 중순에 론칭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코스피는 한번 들이맞았고 돈을 알파를 벌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닥을 사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대표주가 반도체에 소부장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밸류에이션 묻지 않으면 가장 탄력이 좋죠. 많이 반등할 때. 그래서 코스닥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고 오늘도 녹화하는 이 순간에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는데 코스닥은 안 빠지고
아까 시작할 때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지금은 좀 낮아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코스닥에 대한 건 수급적으로 여기서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플레이들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어쨌든 한 5,500 정도 회복하며 보여주는 그럼 어쨌든 이번 반등이 하락 추세의 끝일까요? 일시적인 되돌림일까요? 지금 이제 금요일 장중 10시 정도에 촬영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5,000 낙폭이 조금 커지긴 했네요. 5,400으로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긴 한데 전쟁이 이슈죠. 전쟁이 단기로 안 끝나면은 계속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할 겁니다. 등락이 반복이 전쟁이 어떻게 양상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계속 일희일비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7%, 10몇 프로, 다시 10% 이런 식의 이 폭은 좀 완화될 소지는 있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등락은 계속될 수 있다. 등락 폭이 크지 않기를 기대하고 더 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거는 여러 가지 썰이 있고 노을 침공했다. 사우디에 뭐 정유시설이 어떻다. 이라크에 뭐 정유시설이 폭발했다. 아니면 호르무즈 봉쇄했다 안 했다. 아니면 지상군을 투입한다 안 한다. 뭐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나열마다 10분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양쪽이 단기로 끝내고 싶고 단기로 끝내야 될 명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역력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에는 테스트한 거는 야 어느 정도까지 빠져놓으면 일단 부담이 없는 거야. 이걸 테스트한 거고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유가를 보고 한다는 수밖에 없고요. 유가를 보는 거는 유가가 우리가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2022년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유가가 그 당시 90몇 불에서 120불로 약 35%, 30% 후반대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급등 안 했는데 그렇게 급등하면은 필연적으로 보통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4% 왔다 갔다 4% 초반이거든요. 4.1인데 예전에도 2022년도 그때도 유가가 급등했다고 했잖아요. 30몇 프로.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7%에서 2.3%로 국채 수익률 자체의 퍼센트가 약 35%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유가하고 국채 수익률이 이게 30몇 프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나중에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었을까요? 2022년도 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연말까지 빠진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한 15%에서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가가 만약에 85달러 WTI 기준으로 이렇게 이상되고 90불로 달려가는 게 보인다면은 주가의 흔들림을 한두 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빠졌느냐? 과거에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났는데 단기전에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4년, 지금 4년 가고 있는데도 처음에 주가가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첫 해에 한 20%, 15%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이 얼마 됐어요? 20%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화가 된다면 여전히 여기서 5%, 7%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장기화가 안 된다면은 이 정도에서 더 빠지는 각도는 약해지면 될 수 있죠. 유가를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유가가 그렇게 오르더라도 80불, 90불 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오르지 않으면 미국은 국채 수익률을 이자죠. 국채 수익률이 지금 4.1인데 국채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 게 첫 번째고 실제 임팩트는 유가를 걱정하는 건 뭐죠?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인플레가 나타나는 그 징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얼마 정도 오르냐? 과거 패턴을 보면 한 20-30% 오르는 거니까 지금 4.1이면 한 5%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완전히 제기되면은 유가 오른 거, 그다음에 인플레가 국채 수익률로서 반영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과거 패턴대로 하면은 한 20% 빠지는 게 맞아요. 그 20% 빠지는 게 맞는 게 화요일 수요일 날 반영이 됐던 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반등을 했던 거고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유가 급등, 환율 상승, 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 트리플 악세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에너지 비용 상승, 한국 기업의 이익 악화와 물가 상승을 짓게 된 메커니즘이 뭘까요? 네, 좋은 얘기죠.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가가 만약에 진짜 한 90불, 100불 이렇게 넘어가서 꽤 오랫동안 정착이 되면은 그런 나쁜 시나리오로 한국은 누구 전망하면 성장률이 0.4%가 날아간답니다. 우리가 올해 한 2% 가까이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그게 1% 중반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성장이 확 주는 거고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도 한 0.23%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가 나타나면은 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우리 금리 높일 수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받고 금리를 올려야 되면은 그럼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경제가 완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갈 수 있느냐는 거는 AI가 또 변수예요. 과거에는 AI의 임팩트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AI의 성능,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작용한다면 이제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먼저겠죠. AI가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게 보이면은 아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도록 상황이 밀리지는 웬만해서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아까 AI가 성능이 되면은 유가 때문에 인해서 성장률이 0.4, 0.2%포인트 내려간다는 그 과거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0.4%, 0.2% 내려가는 경제 성장률이 AI의 프로덕티비티 게인으로 상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보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보는 거는 AI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게 늦추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가 세진다라고 하면 레벨이 달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 아까 4%가 아니고 5% 이상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모펀드 요즘에 문제된 거 기억나시죠? 무슨 펀딩하는 거, IPO 하는 거 그걸 회사한테 쉽지 않겠죠. 근데 사모펀드하고 IPO 하기 쉽지 않은 게 다 AI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럼 AI가 새롭게 발전하는 데 있어갖고 고금리가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AI의 프로덕티비티 때문에 생산성 때문에 GDP가 내려가는 거를 메워줄 수는 있지만은 반대로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유가가 110불 이런 식으로 만약 가고 그걸 제어할 수 없고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게 시나리오가 되면은 그 펀딩의 이슈가 AI 산업에도 영향을 줘서 거꾸로 이렇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아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90불, 100불까지 안 가는 게 이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가 안 나타나는 거고요. 녹화하는 이 순간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전쟁 시간 3, 4일 5일 때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호르무즈 막은 게 그저께인가 어저께부터였을 거예요. 그걸로 5일에서 일주일 내에 호르무즈의 봉쇄를 실질적으로 해제돼야지 유가는 85불 이상 안 간다. 이게 컨센서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해제가 되면 증시도 엄청 좋죠. 반등할 그렇지.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되는지 그게 단기전에 핵심 요소가 되잖아요. 해제가 될 수 있고 한다는 그런 목표가 미국 정가에서 나온 목표가 한 일주일 호르무즈 봉쇄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 5일 정도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길면 수요일까지 내에 호르무즈에 더 이상의 치고 받고는지 뭐 이런 거지가 안정화되면은 유가는 아마 85불, 90불까지 안 갈 거다. 그러면 이거는 매니저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긴 하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가 80불 중후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올라가더라도 단기 끝나고 해야 되는 거지. 이 녹화는 이 순간에도 또 주말에 오늘 주말이잖아요. 지상군 투입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지상군 투입하는 거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이거 지상군 뭐 필요 없고 트럼프는 정권을 확실히 자기 입맛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차남이 뭐 이렇게 옹립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 빠져 다른 사람 데려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단기전에 한 일주, 2주에 끝나거나 아니면 또 길게 보더라도 이번 달 말에 끝날 정도의 가시성을 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보여줄 거냐 정황이 그거는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가는 방향이 있더라도 방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그거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주가나 이런 거는 그 변동성이 잦아진 건 맞는데 변동성이 지금 금방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걸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이란이 본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 죽기 살기를 한다 하면 다르죠.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하면은 당장에 그 중동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한국하고 일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더 빠졌냐? 한국은 아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고 외국인이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수입을 거기서 다 해요. 그렇죠? 거의 다. 근데 아세요? 이스라엘은 어저께는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며칠 사이에 이스라엘은 올랐어요. 이스라엘은 올랐다고. 주식이. 네. 어저께는 잘 못 봤는데 그전에 올랐다고요. 4% 이렇게 올랐어. 빠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올랐다고. 이스라엘 왜 올랐을까요? 이스라엘도 저게 필요하잖아요. 원유 수입 중동에서 안 합니다.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포함해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져오는 게 50%예요. 이 중앙아시아 갖고 있는 게 한 50%고 그다음 20-30% 갖고 있는 게 아프리카. 약간 브라질. 그러니까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데 가져오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하고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우리 반도체가 시크하게 없어요. 금융 이런 것이 20-30%고요. 금융하고 다른 섹터가 많아서 우리 같이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억울하지만 우리는 외세 의존적인데 그게 또 중동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ETF 여파 때문에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림이 더 크고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가 임팩트는 계속되면은 쉽지 않습니다.